우리 집 괜찮을까? 역전세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추이상으로 보시면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아예 전세를 못 맞추는 건 막아야 됩니다. 역전세에 대한 부분의 공포들이 조금 무섭다라는 내용의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역전세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역전세는 늘 시장에 존재를 했지만은 이 역전세의 규모들이 너무 커졌잖아요. 하지만 이 커진 것이 꺼지는 날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2년 뒤, 4년 뒤, 5년 뒤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올해 말, 내년 초중순 정도 되면은 정상화된 거래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추이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에 전세 시장의 가격의 추이를 보면요, 2023년 1월달 한번 보십시오. 2% 이상대의 가격 하락의 추이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죠. 그러다가 2023년도 2월달이 되니까는 이 2%대가 동작구와 강남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작구는 이때 이번에 줍줍이 나오는 흑석 3구역 1700세대가 나오면서 전세 가격들을 좀 흔들어 놨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개포 프레지스트 자이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물량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3000세대 이상이 나와서 거기서도 전세가가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가의 낙폭들이 물량 때문에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이 되니까 종로, 용산, 동작의 전세 낙폭이 좀 커지고 4월 달은 전반적으로 낙폭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들이 있었고 여전히 노원하고 도봉, 종로, 중구가 조금은 전세 시장의 하락이 조금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어 보니까 지금 노원을 제외하고는 송파구는 매매가가 많이 올랐죠.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현재까지의 전세가를 보면은 지금 강남하고 송파는요, 전세 가격들이 조금씩 이제 보합이 아니라 상승 추이로 이제 KB 시세 기준입니다. 전환을 했고,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강 이남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보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KB 시세 기준으로는 노원, 중랑, 동대문, 중구, 마포, 은평, 그다음에 동작, 관악, 금천 정도가 아직 전세가 둔화 양상이 있지만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느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하고 송파 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원베일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개포시형이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제 거의 6,000세대인가?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나오죠. 경기도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도 한번 보시면요, 경기도도 2023년 1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추이가 조금 파란색이 많이 있죠. 그리고 2023년도는 조금 줄어드는, 2월 달은 줄어든 양상, 그리고 3월 달이 되니까 조금 많이 전세가 하락이 둔화가 되었고 4월 달 되니까 더 많이 둔화되었죠. 예. 그리고 5월 되니까 과천, 성남, 하남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2023년 5월부터 지금까지는 화성, 그다음에 과천이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들도 좀 많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세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이상으로 보시면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세 가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은 신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제 말하는 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 괜찮을까? 1년 내에 만기 전세금 300조 역대 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2021년도 하반기에는요 149조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153조가 거래되어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300조가 된다는 겁니다. 300조가 좀 넘죠. 근데 이 300조가 넘는 게 2023년 3월이면은 2021년 하반기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역전세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전체가 모두가 신규 계약이 된 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도 있고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빌라라든지 다세대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금액대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있는 시기에 맞춰 본다면은 2021년도 하반기에 2년 뒤면 2023년도 하반기가 지금 이제 도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대란이 올 것이고 역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6.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 31%, 그리고 신규 계약이 42%입니다. 그러면 이 42% 정도가 이제는 폭탄으로 온다는 거고, 경기 같은 경우는 48%, 인천은 54%가 이제는 전세의 최고점의 물건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이 전세라는 부분들은 원래 근본적으로 부작용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부작용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될지 공포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강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의 시세랑 거래 추이와 그 다음에 송파 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한 개를 가져왔어요. 둘 다 거래량이 많은 대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이 아파트의 그 신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2021년도 6월 이후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시면은 왜 그러냐? 2020년 7월에 임대차 입법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7월 31일이죠. 그러면서 시세가 원래는 이렇게 선 모양으로 돼 있던 게 이제는 2분화되고 3분화되는 양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코로나도 맞이하면서 유동성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2021년도는 정말 불장이었죠. 그 불장에 힘입어서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가 필요에 대해서 전세까지도 총량을 규제하는 대출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시장에 한번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2022년도 1월부터는 DSR이 2억 미만짜리로 적용이 되고 2022년 7월부터는 DSR 1억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들이 임대차 입법이 되니까 나 이거 임대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야 되겠어 하면서 쭉 올렸잖아요. 올리고 난 다음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금리도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대출의 금리들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변동금리로 되어 있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신규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크게 올랐겠죠. 그러면서 이 금리의 급등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 정도를 6월부터 빅스텝을 5월 달에 한 번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을 하니까 이때부터 가격들이 전세의 수요들이 월세로 빠지고 전세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들이 작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또 역전세 형식의 양국으로 추이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도 초가 되니까 2021년도 초에 이렇게 많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보시면 이때 맞춰진 것들이 이제는 전세가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도 빌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몫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전세 보증금 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역전세의 이슈들이 조금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역전세는 항상 있었거든요. 안 좋은 시장에.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조금 더 이슈를 더 크게 시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임대차 입법이 시작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임대차 입법이 없었으면요,
이 전세가의 급등들이 이렇게 면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요런 식으로 완만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사기라니 뭐 아니면은 역전세의 문제라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임대차 입법을 시작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이게 보시면은 신규 계약들 이게 계약갱신을 쓰지 않고 신규 계약을 2021년도 6월 달에 했다고 하면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전세를 맞췄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게 이제 샘플로 제가 온 거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갔습니다. 가격들이 높으니 이거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진행이 이제 7월부터 검토 중인 걸 시행하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조 역전세 위험, 전세 차익 반환, 집주인 대출 완화를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DSR을 적용을 하고 전세 반환 대출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들을 일부 적용을 시켜서 다주택자라도 세입자한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일부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한테 전세 반환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차익만큼 금액만큼만 대출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은 파지티브 방식인데요. 한간에는 반대의 주장들도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는 제기가 되더라고요. 전세 대출을 DSR 포함을 시켜야 된대요. 역전세가 내년까지 갈 것 같으니까 DSR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주장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DSR 포함을 한다고 하면요. DSR 적용을 하면요. 이게 소득이 작거나 현금이 없는 사람은 좋은 집으로 전세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을 하면요. 세입자한테 대출을 하는 거지만요. 갭 투자가 어려워지는 양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갭 투자가 줄어들면요. 전세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소득과 이제 목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루어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고 제기를 하지만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잡으려고 하다가 서민을 잡는 정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이 기조들을 조금 완화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은 풀어서라도 일단은 차익들을 돌려줘서 전세에 대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파지티브 방식을 이용한 거고요. 지금 규제 강화의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은 네거티브 방법, 아예 더 규제를 해버리자라고 해서 갭 투자를 막아버리자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시장의 안정화라는 목표는 서로가 좀 동의를 할 수 있지만요. 규제 강화를 하면요. 세입자들이 더 고통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년 내 만기 전세금이 300조 역대 최대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역전세는 당분간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역전세가 나오는 물량들은요. 신규 물량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3월달하고 4월달에 전세를 맞췄는데 역전세를 방어하고 하나는 임기를 기간을 좀 얼마 안 남기고 저한테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고생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달, 10월달에 또 전세를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맞췄습니다. 그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더 살겠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세금을 조금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시세에 맞게. 그래서 저는 시세 중에서 가장 낮은 시세로 7월,
8월 기준으로 해서 세입자와 협의해 가지고 보증금을 맞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에 대한 역전세는 불가피하면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만큼 이 전세를 대응할 수 있는지를 자가 진단을 해서 시세들을 파악해 가지고 역전세는 막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아예 전세를 못 맞추는 건 막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실장님도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시세 파악을 해서 맞췄고, 이번 주에는 우리 편집자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전세가 안 맞춰져서. 근데 이번에도 시세를 파악해서 시세에서 가격의 경쟁력을 좀 붙여가지고 드디어 맞췄습니다. 물론 역전세는 낮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뭐 전세 반환 소송에 갈 지경까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일단은 전세를 아무튼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역전세를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역전세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방금처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격들을 조정해서 경쟁력 있게 전세를 내놓으시고, 만약에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금매라도 파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팔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 자가 진단을 반드시 잘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목소리가 되게 안 좋죠. 예, 오랜만에 라이브 들었는데 목소리가 또 이러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